자,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능 사고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수능 사고력이 왜 필요한지를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면 되거나 또는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교육입니다. 본 교육에서 일단은 진행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고 실제 수능 사고력이 학부모님들한테 미래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각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준비된 PT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사고력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에서 실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학습 역량을 사고력으로 표현한 이유가 초, 중 등 시기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필요한 학습 역량을 초, 중 등 시기에 만들어내는 것을 수능 사고력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2028년도 대입 개편안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대입 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뭐 수능 절대평가, 수능을 자기고사화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내신에서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을 절대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거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고교학점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본고사의 부활이라든지 수능 선원술령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능이 자기고사화 되거나 폐지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 대학이 일단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 쓰이는 요소겠죠. 그래서 실제 수능이 뭐 폐지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수능 폐지의 진짜 의미는 수능을 자격 기준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영역들을 다른 방식으로 줄을 세우는 방법을 고안해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1 내신 상대평가라든지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정성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단 어머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슈 사항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슈 사항들에 대한 키워드를 깔끔하게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능 절대평가랑 수능 자격고사랑 이건 같은 말입니다. 선택과목 절대평가. 절대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어떤 자격 기준화를 시킨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지필평가 자체가 이런 어떤 자격 기준이 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때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지필평가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학년이 점점 내려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돼서 결과적으로 영어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뭐 대치동 같은 경우엔 초등학교 5, 6학년도 1등급이 나오니까 실제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의 학년군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절대평가가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절대평가를 맞는 학년군은 내려오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중학교 성적일 텐데 중학교 성적을 A 맞는 걸 지금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중학교는 A, B, C, D, E 5등급 절대평가 구조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를 맞는 아이들이 적으면 3, 40%, 많으면 5, 60%, 더 많으면 7, 80%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자격 기준을 통과하는 학년군이 내려온다가 절대평가를 입시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성평가나 고교학점이나 학생부 종합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 아이가 여기 이제 베이직템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베이직 아이템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교육 내용이, 교육 상품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그 다음 요소로 서로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 요소가 뭐가 있냐라는 거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이나 정성평가나 고교학점제가 의미하는 건 선생님의 관찰평가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의 관찰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믿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지필평가는 아이들이 보는 어떤 시험적인 요소들은 실제 자격 기준이 넘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점 구간을 진입하는 요소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런 정성평가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관찰평가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평가들을 갖다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요소로 쓰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실제 아이들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이 되겠죠. 단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안에 어떤 파이널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고요. 학교 생활하는 3년 내내 특목고 입시를 치른다라고 하면 중학교 3년이 될 거고요. 대입을 치른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3년이 되겠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 관리를 받아서 학생부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본고사 부활이나 대입 면접, 수능서 논술형인데 1단계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이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요 요소를 갖다가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와 동시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요소들도 챙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물리적인 시간을 쟀을 때는 한 90%, 아이들이 쓰는 시간은 90%를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성평가나 학생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의 요소를 늘 병행하면서 움직여줘야 관리가 될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10%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이런 애들이 만약에 동점인 친구가 있다면 또는 이런 걸로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마지막 가서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입시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뭐 면접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수능에 선논술형을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나름대로 어떤 룰을 정하거나.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렵고요. 현 입시 제도상으론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능이 선논술형이 된다거나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라서 지금 현재는 면접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아이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역량적으로 따졌을 땐 기본 역량을 키워서 자격 기준을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관찰평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요소들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도 병행은 하되 실제 기본 학습이 90%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을 갖고 가고요. 이건 10%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고사 부활이나 대입 면접이나 수능 선논술형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이걸 파이널로 준비를 해주면 된다는 건데 앞에 있는 것들이 베이스가 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구별을 조금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베이직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상품 설계를 할 때 수익 모델이 돼야 될 거고요. 누구나 다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학원의 경쟁력을 갖고 오는 상품일 겁니다. 실적으로 이런 대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학원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실적을 갖고 오겠죠. 마지막 파이널 합격의 당락을 가지고 오는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된 항목들은 여기 있는 이 두 개 항목일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포커스가 맨 앞에 항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들을 다 하기 위해서 베이직한 요소, 위에 있는 게 입시에 가까운 요소를 정리한 거라고 하면 베이직한 요소가 뭐가 있냐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중 입장에서 어떤 교육상품, 학원만의 교육상품의 경쟁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떤 걸 설계해야 되냐라고 봤었을 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상대평가를 중심으로 좀 상품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주요 과목 내신이 있죠. 그런데 이 주요 과목 내신이 전교생이 다 보는 내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실제 선택 과목으로 다 편성이 되면서 상대평가를 진행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교생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과목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과목 수도 늘어나고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선택 과목의 양이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입시제도에서는 유일하게 고1 내신이 상대평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절대평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린 나이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절대평가 점수를 잘 맞는 기준점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초중등은 고등학교 진학전에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고민을 해서 상품 설계를 해야 되냐. 예전에는 영재교육 상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기 때 굉장히 학원이 활성화됐던 시기고요. 쭉 내려오면서 영재교육이라는 키워드가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쭉 꺾이고 있다는 거, 내려가고 있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하향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과 보이실 겁니다. 일단 예전에는 영재교육이 유의미했어요. 왜?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초중 때 뭔가 등수를 정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쉬웠던 게 영재교육이었고, 보통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흐름으로 타고 갔던 게 뭐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녀석이 경시였죠. 예. 예전에 외고 붐이 있었을 때는 창의사고력이라는 키워드 있었는데, 창의사고력이 외고에서 입시로 쓰이지 않으면서부터는 실제 과거 영재학교 입시에 쓰이는 경시가 그 연결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실질적으로 영재교육과 경시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가 창사를 내는 시점부터 해서 붐을 타기 시작해서 얘도 영재교육의 한 축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랑 같이 흐름을 타고 들어갔던 게 뭐냐라고 하면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입시는 결과적으로 대입보다 먼저 시작되는 입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흐름과 실제 영재교육의 흐름이 만나서 실제 학원에서 상품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예전에 학원에서 장사가 잘 됐던 이 모든 항목들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해서 막상 입시에 대입에 쓰여야 되는 수능이나 내신이 플러스 영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영재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반대의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한 아이들 자체가 실제 입시에 탁월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선배 엄마들 또는 형, 언니, 오빠들로 인해서 확인이 된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뜨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영재교육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실제 고등수학 보십시오. 실제 고등수학은 쭉 가면서부터 다시 어느 순간부터 상승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고등수학 자체가 실제 예전부터 있었던 키워드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고등수학은 원래 있었던 키워드죠. 그런데 왜 여기서부터 상승 곡선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초중등이 하는 고등수학, 다시 말해서 초중등으로 고등수학이 내려오면서 실제 아이들이나 엄마들 입장에서는 고등수학에 대한 트렌드 검색량이 많아진 거죠. 같은 흐름으로 봤었을 때 수능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꾸준히 왔던 키워드지만 결과적으로 뒤쪽 가서 소위 말해서 트렌드 양 자체가, 검색량 자체가 많아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걸 토대로 뭘 알 수 있냐? 새롭게 뜨는 미래 수학이 뭐냐라고 하면 초중등이 하는 고등수학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사고력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실질적으로 고등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초등 때 영재교육 흐름과 맞물려서 쓰였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주면 결과적으로는 초중이 하는 고등 수학에 대한 또는 고등 학습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 설계, 수학 입장에서 보면 상품 설계를 할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제일 먼저 아이들 입장에서는 직면해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상품 설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능 사고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아이들의 초중 아이들의 수학 과정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과정 컨설팅.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수능으로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1 내신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지필평가, 수능 사고력이라는 포커스도 지필평가랑 매칭이 돼야 될 텐데 그 매칭도 고1 내신과 수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컨설팅. 학생부 컨설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수시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정성평가는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면접적인 요소, 지금 현재는 대입 면접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에서 선원술형으로 확장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면접도 재시험 면접 형태가 돼야 되고 선원술형 대비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맞물려서 상품 설계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베이직템으로 꼭 필수로 담으셔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수능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분석적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들은, 이제 앞에 내용들은 학원 입장에서
학원 입장에서 상품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셔야 되고 앞으로 미래 수학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린 거라고 하면요, 지금부터 드린 얘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한테 왜 수능 사고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전국의 고등학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는요, 실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세어보면 1878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18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전교 1, 2등이 존재하겠죠. 문과 1등, 이과 1등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합치면 3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교 1, 2등만, 대학을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전교 1, 2등만 합쳐도 3700명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교 1, 2등이 가장 가기 좋은 전형이 뭐냐라고 하면 서울대 직윤입니다. 자, 근데 서울대 직윤의 모집 인원은 700명대입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을 봤더니 2400명 정도입니다. 평균이.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전교 1, 2등은 3700명이고 얘네들은 학교장 추천, 직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인데 왜 모두가 다 직윤을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인 거죠. 다 같아도 서울대 직윤은 전교 1, 2등이 지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전형인데 이걸 지원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차이에 지원자에 해당하는 이 차이만큼이 14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지원을 안 하냐? 실제 직윤에서 가지고 있는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실제 4개의 영역의 등급합에 대한 얘기들인데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2022학년도 수능을 모집했을 때 수능에 대한 모집 기준에 대한 건 4개의 영역 중 3개의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인 학생이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등급이라는 건 11%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한 학교에 전교 1, 2등이라 되는 친구들이 전국 수능을 11%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지원을 안 하는 아이들만 1400명이 넘는다라는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 실제 그래도 240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모집 인원보다는 많이 지원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선발이 모집 인원만큼 다 진행을 받질 않았습니다. 최종 선발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모집 인원보다 많은 아이들 지원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모집 인원만큼 뽑지 않은 이유는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된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한 2400명 아이들 중에 나는 분명히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미달 사태가 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한 학생들 중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 노란색들이 미달된 학과들인데요. 걔네들을 갖다가 쭉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정리해 보면요, 실제 이래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이과 아이들이 미달이 대부분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이과 아이들이 주로 최저학력을 못 맞추고 있는 거고요. 못 맞춘다는 얘기는 수학이나 과학 2과목에서 못 맞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전교 1, 2등이 되는 아이들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수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수학에서 최저학력 기준마저도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최저학력 기준, 한 학교의 전교 1, 2등은 1% 안에 드는 아이들이 고작 11%, 전국 11%도 못 맞춰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직윤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여기 수치가 조금 다른 거, 미달 수치가 쭉 가다가 여기만 조금 푹 들어갔죠. 적어졌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2년도에 아이들 최저학력 기준을 잘 맞췄냐?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입시 때는요, 실질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낮춰줬습니다. 3개 영역 등급합이 2등급 이내,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 3개 영역을 등급합이 아닙니다. 3개 영역을 3등급 이내에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등급 이내가 3등급 이내로 낮춰졌는데도 미달이 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11%인데 23%까지 확장을 했는데도 미달이 난다는 것 자체가 실제 아이들이 얼마나 전교 1, 2등 마저도 수학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증거 자료로 쓰이겠죠.
자, 그리고 문이과가 수학 통합 때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이과가 수능 수학 성적 처리를 통합해서 한 이후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이과 아이들이 문과를 침공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문과 아이들은 굉장히 불리하다기보다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요. 예전에는 수학을 못하는 문과 아이들끼리 실제 성적을 매겨서 1, 2등급을 뽑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과 아이들은 입시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 문이과가 나뉘어졌을 때는 대부분 65.7%가 문과 수학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34.3% 같은 경우에는 이과 수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원의 4%랑 11%가 결과적으로는 1, 2등급 학생이고요. 그래서 원래 문과 학생들의 1, 2등급의 누적 합이 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여기서의 4%랑 1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 2등급의 누적 합이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문과 1, 2등급이 많았었죠. 자, 그런데 통합 성적 처리를 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라고 하면, 실제 문과 아이들의 1, 2등급,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의 1, 2등급 쭉 띄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등급 누적 합이 1등급이 10,000명에서 1,300명대로, 그 다음에 2등급이 거의 3만 가까이에서 6,700명대로 확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5,000에서 15,000, 그 다음에 2등급, 1, 2등급 누적 합이 15,000에서 거의 4만 가까이가 되는 수치만큼 확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과 아이들이 압도적인 수치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냐라고 하면, 실제 대학 가는 거에 있어서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문과 아이들의 1등급에 해당하는 1302등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요, 실질적으로 의치한약도 문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애들을 쫙 다 뽑아왔습니다. 문이과 다 지원 가능한 것도 문과에 넣어줘서 쫙 다 뽑아봤어요. 일단 여기 있는 요 인원수들 중에서 문과만 지원이 가능한 건 18명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문과만 지원이 가능한 과들은 거의 없고요. 문이과가 통합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과만 지원이 가능한 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이과가 모두 지원이 가능한 모집 인원, 이건 정식 기준입니다.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문과의 1302등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에, 문과 1등급이 갈 수 있는 라인이 요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과 1등급을 보자고. 이과 1등급 중에 반 정도만, 자, 교차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교차 지원이라는 건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지원을 합니다. 반 정도만. 보시면 실제 15,000 가까이 되는 것 중에 거의 7,000명대, 7,400명 정도만 가지고 왔으면, 반 정도만 갖고 왔을 때 어디에 위치되냐. 마찬가지 똑같이 가보면 여기 있는 요 녀석 쭉 따라갑니다. 지금 7,000등 때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쭉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여기까지 쭉 따라갔었을 때, 여기까지 끝까지, 건동 홍수까지 내려갔을 때가 8,813명. 자, 그럼 다시 여기 건대랑 동국대 사이 정도가 7,487등에 위치합니다. 이거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연고대 아이들이 교차 지원을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실제 서성안이나 중경외시나 건동홍수 아이들 자체가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연대 상위권, 연대 중위권, 연고대 하위권까지, 문제는 얘네들마저도 연고대에 진학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여기 있는 이 대학을 갈까요? 교차 지원해서 문과로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대학을 걸까요? 건다라는 표현이, 이과 아이들은 정말 나중에 과가 마음에 안 들면 대학을 문과로 지원해서 일단 걸어놓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전과나 편입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학교를 걸어놓게 될 수밖에 없고, 걸어놓고 안 걸어놓고를 떠나서도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학 하나 때문에, 문이과 통합 성적 처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입시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수학이 입시를 지배하고 있다 라는 건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분명히 선행 속도도 빨라졌고 영재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사고를 경시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고등 수학을 이렇게 못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하고 있는 영재 교육의 영재 교육원을 진학하기 위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영재학교의 2차 지필에 해당하는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내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수학적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수학적 요소는 하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다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테두리 하나로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고 우겨 넣는 게 지금 현재 사교육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초, 중 때 진짜 해야 되는 교육들은 제대로 못하고요, 쓸데없는 교육을 하다가 정말 입시, 대입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교육들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게 되겠죠. 진짜 해야 될 거 못하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중간고사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많이가 얼마나 자주 나와야 많이냐라는 걸 들여다보면 실제 방금 보여드렸던 기출이 강남구에 있는 진선여고 건데 실제 강남구에서 동일 문제가 나온 학교들, 강남 서초에서 싹 다 찾아보면요, 26개 고등학교 중에 53.8%만 그 동일 문제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나온다는 건요, 실제 기출에서는 50%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출끼리는 정말 많이 겹쳐도 50% 정도밖에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출제율,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되는 출제율이 10% 미만인 문제까지도 맞춰줘야 상위 등급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난이도라는 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초, 중등에 없는 고등과정에만 있는 난이도가 기초랑 킬러입니다. 상중하야 당연히 난이도적으로는 늘 있었던 거고, 기초라는 건 고등과정을 하는데 너무 쉬워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등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건 당연히 알겠지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초중아이들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고등과정을 힘들어하거나 구멍을 냅니다. 그 다음에 킬러라는 녀석은 실질적으로 초중 때는 대비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대비를 해줘야 되고 시험 환경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킬러라는 녀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출제 난이도는요, 이렇게 5가지로 구별해서 문제, 기출마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시험 환경에서 시간을 재고, 아이들은 평소에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편안하게 풀고 맞추면 그걸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시간을 재고 아이들이 진짜로 시험 환경에서 맞춰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게 체득을 위한 반복 횟수입니다. 자, 이 횟수마저도 이렇게 5단계로 구별을 지어볼 수 있어요. 한 문제 푼다는 게 아닙니다. 1차 학습은 충분히 아이가 체득될 수 있게끔 5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도 풀겠죠. 동일 유형을. 그럼 그 유형이 충분히 체득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어느 정도 망각됐을 거라고 느껴지는 경우 2차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망각 시기를 거쳐서 3차 학습, 4차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체득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걸 시험 환경에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한 번만 풀어봐도 시험 때 나오면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망각 시점을 2-3번을 거쳐서 복습을 했는데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체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반복 주기를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지가 필요하겠죠.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기출 분석은 이런 3가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중교재 같은 경우는 이 2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실제 유사 문제 출제 빈도와 체득을 위한 교재 사용 빈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출을 분석한 후에는 얼마나 시중교재랑 그 기출이 유사한지,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기출과 유사한지, 그리고 이런 기출은 이런 교재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소위 말해서 등급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센이라는 문제집을 한 권을 들고 와서 거기에 출제율이 아까 50%가 넘어가면 기출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건이 출제율이 50%가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실제 기출의 동일 조건입니다. 기출에 문제집에 얼마만큼 들어있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실제 문제집 센을 찾아보시면 4문제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에서는 실제 이런 조건들을 굉장히 다양한 변형을 하고요. 이 모양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동일하지 않은 유형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체득하기 위해선 적어도 망각 주기를 2-3번 거쳐서 30-40문항들은 연습을 유사 문제나 변형 문제를 해봐야 체득이 될 텐데 4문제 가지고 체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시험 환경에서 이 문제를 맞춰내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몇 % 정도 교재에 들어있고 몇 건의 교재를 조합을 했었을 때 그 문제를 아이가 맞춰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걸 기준으로 기출 분석과 문제집 분석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냈을 때 왜 기출을 주면 등급이 그렇게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고등선행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 자체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이제는 아이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시험 하나를 볼 겁니다. 자, 그런데 난이도적이거나 아니면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냐, 아니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5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다 보고 분석하려고 그러면 힘드시니까 엄마들한테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빨간색만 색깔만 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틀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험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빨간색 색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색 색칠된 게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실제 이거는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은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앞면 정도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죠. 그럼 아이들도 기분이 좋고요. 실제 빨간색이 없으니까 문제는 잘 풀릴 겁니다. 난이도도 전혀 어렵지 않고요. 실제 체득도요. 기본이나 리뷰 정도만 해도 분명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겠죠. 자, 그럼 3번까지 갔을 때도 빨간색은 등장하지 않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4번으로 넘어갔더니 조금 이제 빨간색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빨간색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진짜로 제곱해서 문제를 풀면 큰일 나죠. 자, 그리고 2번째, 마찬가지 빨간색들이 등장을 하고요. 아이들은 이거 치환해서 뭔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이 정도야 중학교 때 늘 나왔던 수준이기 때문에 또 큰 부담 없고요. 빨간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다시 보니까 어떤 상황이죠? 자, 요거 보니까 또 빨간색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풀 줄 몰라요. 시험 환경에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특히 여기가 이제는 미정계수가 들어있는, M처럼 미정계수가 들어있으면 더더욱 할 줄 모릅니다. 초중 입장에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초중 아이들이 이런 시험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빨간색이 3개가 보입니다. 마찬가지 아이는 이제 이런 값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대충 엑셀 대입해서 풀려고 하면 시간만 가고요. 정답으로 가는 길에서 어긋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죠. 옳은 걸 모두 고르는 문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풀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고요. 이런 문제는 빨간색이 4개나 해당이 됩니다. 늘 3개 중에 하나는 또 헷갈려서 정확하게 정답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뭘 묻는 건지도 모르고 문제의 뜻이나 의미도 점점 모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규칙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n에다가 1부터 2부터 막 넣어봐서 시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걸 1부터 넣어서 100 이하의 자연수의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거나 답이 보기 없는 멘탈이 나가는 상황들로 전개가 될 겁니다. 실제 이것도 빨간색이 3개짜리인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순환하는 규칙성은요, 이미 시험 전에 아이들 입장에서 체득이 되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번밖에 안 왔습니다. 중간고사에 11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50분 중에 무려 30분을 썼습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서술형으로 바로 넘어갔죠. 일단 객관식 11번에서 서술형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나마 서술형의 배점이 높고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쉬우니까 넘어가도 해볼만 한데요. 자, 이제 서술형 두 번째 문제부터는 또 어려워집니다. 빨간 게 등장하고요. 서술형이 뭐라도 끄적끄적 쓰기는 해야 되는데 쓰다 보면 시간은 가고 답도 안 나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서술형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보통 서술형 끝과 객관식 끝이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20개짜리 문제인데 지금 서술형 같은 경우 점점 뒤로 갈수록 빨간색들이 등장을 하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문제 파악도 안 되겠죠. 자, 객관식 아직 덜 찍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다시 12번으로 왔어요. 12번 객관식. 근데 객관식 뒤로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 빨간색의 분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더 길어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겠죠. 마지막 가서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고 파악할 시간도 없어서 찍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찍어야 될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빨간색은 4개씩 등장을 하고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5분이 남았고 결과적으로는 OMR 카드 마킹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이 정도까지 오면 본인도 느끼겠죠. 점수가 안 나올 거라는 걸. 자, 이렇게 시험이 끝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절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빨간색이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간색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냐를 보면 이만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학교 시험지는요, 빨간색이 3-4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분량의 빨간색이. 근데 고등과정에는 지금 빨간색 분포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중학교 때 체험해보지 못했던 난이도가 될 거고요.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집을 풀었다고 해서 이 빨간색들이 부담되지 않지 않습니다. 체득이 될 만큼 또는 시간을 재서 아이가 맞출 수 있게끔 학습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실제 점수를 아무리 잘 줘서 채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문제들에서 틀릴 것들은 틀리면서 점수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등급 환산 상대평가로 바꿔버리면 6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좋은 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 초중 아이들이 고등선행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등급을 확인해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학습 설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아이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진선용 같은 경우 빨간색에 5칸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등학교를 분석해 보면 빨간색에 5칸짜리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빨간색에 5칸짜리를 킬러라고 부르죠. 그럼 실질적으로 킬러가 없었던 시험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킬러까지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나가겠죠. 초중 때는요,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학습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교육 상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초, 중 등이 하는 고등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고등학교 가서 본인의 등급을 처음 아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등급은 초, 중 때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올려서 전반적인 수학 등급으로 올려줘야 고등학교 진학 전에 목표 대학 등급보다 한 등급 아래에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다시 원장님들 입장에서 돌아와서 보면요. 원장님들이 구성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수학 과정은 절대 3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시장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3년 안에 완성이 안 되고요. 5년은 최소 시간을 투자해야 완성이 되는데 남은 2년을 앞으로 땡길 거냐 뒤로 보낼 거냐의 싸움입니다. 뒤로 보낸다라는 건 말 그대로 재수 3수가 될 거고요. 앞으로 땡긴다라는 건 초중등이 하는 고등수학의 연령대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땡겨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시장에서는요, 영재교육, 기존에 강조했던 영재교육이 대세가 아니라 초중등이 하는 고등수학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그걸 갖다가 키워드를 수능사고력이라고 치환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사고력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미래 수학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 화면 전환을 하고 마저 마무리를 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학원에서 수능 사고력이라는 키워드로 어떤 식으로 학습 설계를 해 나가고 이 꼭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며, 그래서 이거랑 연동되어 있는 진단검사부터 솔루션까지 연결하는 게 학원에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I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수능 키워드라는 걸 우리 학원으로 가지고 오셔야 될 거고, 원장님이 늘 열심히 하고 계셨던, 또 잘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요소들을 수능 사고력이라는 키워드로 둔갑을 시켜서, 또는 수능 사고력이라는 키워드 자체로 상품화를 시켜서 실제 이 IPT 검사랑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사고력에 대한 요소들의 내용을 엄마들이 알아야 되니까, 엄마들한테는 무턱대고 수능 사고력이라고 하면 뭔지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교 기출부터 차근차근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PT 화면처럼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또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지역 기출을 갖고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피부에 와닿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초중등한테 이런 기출들을 갖다가 한 번씩 응시를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에서 잘못됐다라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더 보강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사고력이라는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실제 IPT도 수능 사고력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는 시작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장님 학원이 수능 사고력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학습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을 수능 사고력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내서 상품화를 시켜서 엄마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설명회를 많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교육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